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9월 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날이 바뀌니까 정말 온도가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또 때마침 반갑게 SJ 양님께서 슈퍼챗을 함께 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소식은 굉장히 무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연희 기자의 저서인 뒤틀린 한국 의료의 문장들을 인용해 주면서 반가운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연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굉장히 남다른 인기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끄럽긴 한데요. 네, 저희 유튜브에서 또 오프라인 이런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짧게 한번 홍보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찾아오셔가지고는 인사를 반갑게 나눠주시는 신인규 변호사님의 팬분들도 계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1년 만에 여야 회담, 최상병 특검법은 네, 어제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3시간가량 만났습니다. 네, 모두 발언과 비공개 회담에 이어서 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40분간 독대도 있었는데요. 이 두 당사자들은 극한 대치를 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은 이 최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이런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맹탕, 빈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 여야 대변인들의 전원이 갈리는 상황도 생겼는데요. 이 어제 브리핑에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의지가 있지만 당내 사정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각 대변인들에게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요. 이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이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당내에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였지 이 법안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형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 적은 없다. 이 법안 준비라는 말은 너무 나간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법원장 추천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민주당 측 이야기는 전혀 달랐는데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 최상병 특검 법안 얘기를 한참 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가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면서 내가 왜 거짓말 하겠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당시 이제 한 대표의 발언에 뒤이어서 배석해 있던 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당내 논의에서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한다. 이런 식이면 어느 지휘관이 현장을 지휘하겠냐라고 말하면서 일종의 초를 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도 이제 전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 논의를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취지의 맥락으로도 읽힐 수 있는데 이 여야 회담이 하루 만에 양측이 이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는 각자의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번 여야 당대표 회담은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쪽의 필요에 의해서 좀 성사된 면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좀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함께 좀 논의의 대상자로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만남 그 자체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양 대표가 독대까지 예정이 없이 또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사실상 신뢰를 좀 쌓았다라는 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어떤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다. 결국 합의한 8개의 항도 추후에 협의한다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합의문을 만들면 저 같으면 한 80개, 800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신인규 당대표는 800개 할 수 있다. 아니 그런 식의 합의는요. 그러니까 거의 영양가가 없는 합의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 합의문을 갖고 와도 당내에서 저항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추진하겠다가 있어야 저항도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게 없어서 저는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원인으로는 의제부터가 이제 민생지원금 25만 원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하나가 이제 뭐 있었죠? 하나 까먹었는데 합의했던 사안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 건가요? 의제가 3개인데 금투세 폐지. 예.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 3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여당이 뭘 하고 싶다라는 건 없어요. 왜냐 금투세 폐지도 뭘 하지 말자라는 것이지 뭘 하겠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제에서조차도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아젠다가 빠져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료대란까지 끄집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회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저는 아쉬운 것은 이번 기회가 전 한동훈 대표에게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보는데요. 이번에는 어찌됐든 최혜병 특검법안은 받았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받겠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백지수표를 위임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한동훈 대표가 머뭇거리면서 결과적으로 합의를 못 해냈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크게 남겼다라는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와중에 저희 방송 직전에 이데일리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맥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 철회 가닥, 친한계도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4시 59분에 올라온 기사인데 심지어는 친한계 내부에서도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우려해서 특검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형국이라서 한동훈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한동훈 대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대표 경선에 혼자 나오면서 본인이 스스로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2달을 끌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방금 평론한 대로 지금 속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 내지는 당내에서 의원 발의 입법이라고 하는 10명의 의원조차도 모을 수 없는 리더십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2가지 딱지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뭐 최혜병 특검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산을 넘어야 되고 또 108석의 의석의 산을 넘어야 되고 결국에는 민심이라고 하는 이 5천만 명의 산을 넘어가야 하는 더 큰 숙제가 앞으로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인규가 맞췄다라고 하는 게 한 줄 평입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도 관련된 소식이죠? 네, 의정 갈등 장기화. 네, 여야 대표 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의료 대란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끝났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가장 또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양당은 이 추석 연휴에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또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민주당 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실 여야 대표들이 국회 내에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대책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담 발표문을 만들 때 민주당 측에서 대책 기구 형태로 이제 설치를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를 해서 국회 차원의 대책으로 이제 정해졌다라는 건데요. 이 관계자는 이제 대책 기구와 대책은 조금 다르지 않냐면서 이 대책 기구가 사실 합의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실상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했던 2026년 증원 유예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당정 갈등이 굉장히 또 이렇게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치적 부담이 적은 대책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한편 이 응급실 대란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응급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붕괴 정도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보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3%로 나타났습니다. 이 취임 후에 이제 2번째로 낮은데요.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고령층과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이 결과는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데일리 기사는 저희가 더 추후에 더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팔로우업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요. 자,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이 의료 대란 문제를 보면 사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의료계는 정상 가동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을 끝까지 고집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병원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지금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현장과 의료 지식이 전혀 없는 주무장관과 대통령이 의료시장을 뽀개고 있다. 결과적으로 손무당이 사람 잡는 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초반에도 국정브리핑에서 의료 현장 잘 돌아간다. 기자님들 좀 가보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굳이 꼭 가봐야만 아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기사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조규용 장관이 오늘 아침에 밝힌 입장은 중증 환자에게 좀 경증 환자가 양보하자.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을 만주 의사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진단을 하고 경증 환자는 안 가는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응급실에 왔을 때 금액 폭탄을 지금 때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결책으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을 지금 제시하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의료기관의 그러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국민들 귀에는 매우 공허하게 들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뽀의 저는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태도가 유지되는 한 저는 지금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 상으로도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큰 지지율 폭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떨어진다. 그럼 10%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건가요? 오늘 리얼미터는 20%대로 진입을 했죠. 이게 이제 저는 데드덕으로 들어오는 진입에 왔다라고 보고요. 갤럽 기준으로는 지금 23%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전 다음 주 되면은 20%대 완전히 초반을 찍고 그 다음 주부터는 추석을 앞두고 민심이 악화되면서 전 20%대도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의료 현장 직접 가봐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에 대응해서 시사인 기자들이 직접 다 현장 취재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의 편지부터 시작해서 나경희 이은기 기자가 이번 주에 관련된 기사를 썼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또 대통령이 오늘 개원식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는 사례로는 처음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뭐 축하 연설을 하고 이 협치에 관한 메시지를 내왔는데 올해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서도 좀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말 가지고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 진영에 대해서 거의 반국가 세력 비슷하게까지 표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요. 싫은 사람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피하자고 회사를 안 가거나 학교를 안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회 개원식에 안아버리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보고요. 무엇보다 국회 개원식에 왜 대통령이 가겠습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그런데 삼권 분립상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국가 원수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기도 하지만은 개원식, 국회에서 개원을 할 때도 대통령이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국가 원수로서 대접을 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본인을 대접하겠다는 자리에 안 가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속이 좁다 내지는 보기 싫은 사람을 보기 싫어한다 내지는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까지 동시에 만나기에는 좀 두려움이 작동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감정 기반으로 했든지 간에 오늘 개원식에 안 간 건 사실이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인 책무보다는 본인의 사적인 감정을 더 앞세우는 지도자구나라는 평가를 좀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대표 만나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니, 저는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좀 두려워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기회도 뺏겼죠. 국정브리핑까지 했는데도 대통령의 메시지를 2시간 30분 동안 낸 메시지를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전국 주도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작동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뉴스 키워 넘어가 볼까요? 네, 독재 대신 장기 집권 국정교과서 논란. 네, 새 역사 교과서가 논란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역사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평가원의 교과서인데요.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도 독재 체제로 기술을 하기보다 장기 집권 또 자유당의 집권 연장이라는 말로 대신을 했습니다. 또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파병이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경제 발전의 측면만 강조해서 서술을 하거나 또 친일 인사와 관련해서 또 우호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또 일제 침략 부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이 한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네, 교과서 관련된 논란이 또 되고 있거든요. 왜 자꾸 이게 반복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와 역사는 분리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방송도 장악하고 사법도 장악하고 또 역사까지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결국에는 전 이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논란이 왜 반복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사관, 이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가지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뭐 친일 역사나 이런 것들을 미화하다 보니까 자꾸 정통적인 역사 해석과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의 대다수가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계승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역사관까지도 이런 국정교과서 논란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개입하면서 결국에는 역사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이런 시도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방금 나온 단독 기사 보니까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그리고 독도 주권 수호 예산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반토막 났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손을 떼고 역사 학계에서의 논쟁은 우리가 놔둘 수는 있겠지만은 정치 권력을 활용해 가지고 역사를 바꾸려는 시도는 진영을 떠나서 전 이거는 중단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수 정치인인 신인규 변호사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문재인 겨눈 검찰. 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 피의자 이렇게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고요? 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이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 씨가 2018년 7월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을 했는데 이 회사의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의 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라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건은 딸 부부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이제 해석이 나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린 검찰의 사실상의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당에서는 3년이나 끄는 바람에 괜히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들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법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지적할 것은 이게 특수수사의 대원칙이요. 빠르고 정확하게 수사를 하는 거고 빠르게 종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 사안은 고발된 지 4년이 지난 사안을 지금 와서 건들기 때문에 저는 특수수사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계속 수사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피의자로 적시해서 뇌물로 우유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은 저는 정치보복의 성향이 더 강하다라고 일단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의 성역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수사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수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이 태도를 보면요. 일단 내용의 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생각해 보시면 뇌물죄 적용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때는 청탁금지법만 제한적으로 살펴봤다라는 이 차이점이 있고요. 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딸부터 뭐 손자까지 모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폰도 안 뺐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한테 가가지고 검사들이 본인 핸드폰을 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사의 방식과 행태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좀 편향된 모습들을 검사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주지검에서 지금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지검 검사들 중에 어떻게 의로운 검사 단 한 명이 나타나지 않느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어나고 있는 김건희 디올백 수사 혐의와 수사하는 방식과 전주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같은 검사인데 다른 잣대를 지금 쓰고 있다는 비판을 좀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인물 돋보기는 이제 문재인 편으로 한번 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인규 변호사님이 해설해주는 인물 비평 시간이거든요. 오늘 이제 저기 평산 책방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 망원경으로 한번 좀 들여다 볼 텐데요. 뭐 방금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을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부산에서 함께 개업을 해서 이제 삶을 같이 영위해온 관계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신뢰하는 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이 돼서 뭐 민정수석도 2번이나 했고요. 시민사회 수석도 했고 마지막에는 정무특보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노무현 정권과 궤를 같이 했던 분이고요. 이분이 원내에서의 경험은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탄핵 이후에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결국에는 진보 진영의 이제 대통령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딱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은 검찰 개혁을 외쳤으면서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보면 검찰 개혁도 하나도 된 게 없고요.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권을 내준 저는 굉장히 좀 치욕적인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1년도 1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 멘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할 생각 없다고 보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라는 그 발언 그리고 그 2달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쓰고 나와서 정치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아이러니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검찰개혁의 면이나 정권을 내준 면, 검찰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켜준 면에서는 저는 그 책임은 매우 무겁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망원경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인물 비평 들어가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코너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